입학하시고 지금 어떠신가요?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에 잘 적응하고 계신지, 아직 교정에 이제 꽃이 그렇게 피지 않아서 조금은 삭막한 느낌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정에 이제 벚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꽃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밝은 분위기로 연출이 될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많은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행정의 기초,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역사, 얼굴을 보면서 이해하셨는지 이렇게 확인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이 될 건데, 뭐 지금 현재 다양한 행사로 인해서 계속 동영상으로 전달하게 되어 걱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시고 오시는지. 들리는 말에는 배운 것도 없는데 중간고사 뭘 갖고 치노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구글 지메일 보내주십사 했는데 아직 20% 정도밖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받고 고민이 조금 많아졌어요. 빨리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어필하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 여러분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은 그냥 나의 상황을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마감 전까지, 4월 초죠, 마감 전까지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종 도착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외국의 사회복지 행정,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한 것은 일반 행정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으로는 1차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집합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기반 대안을 선택하고, 네 번째 역량 부여 과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창조적인 측면이 있고, 일곱 번째는 효율성을 위한 구조화, 여덟 번째는 공공의지의 집행, 아홉 번째는 관리 운영과 인적 자원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열 번째는 개별 직원들에 대한 인정과 대우, 11번째는 의사소통, 직원 간의 집단 관계, 기관 행정에 대한 참여 등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지역사회 내 인지된 욕구 충족을 위한 존재하고 사회복지 행정이,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은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 사회와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위한 자원의 제공,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는 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세 번째는 구성력이 있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네 번째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규모, 범위, 구조, 형태, 그러니까 뭐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부 운영과 지역 사회를 연결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섯 번째는 새로운 선택에 대한 필요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조직의 생존을 위한 일곱 번째가 했고요. 여덟 번째, 전문 사회 사업적 성격의 정대,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홉 번째, 행정 과정에 모든 직원들이 참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칸막이가 다 쳐져 있죠. 그래서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전혀 다른 분인 것 같은 느낌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 행정은 그렇지 않죠. 누구한테 가도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크게 뭐 했던 거,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8가지의 기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중에 기획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행가는 변화와 환경에 맞춰 목표 및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업과 관련된 방법과 기술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실천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가지는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직 중요하죠. 조직이 공식 구조 확립을 통해 업무를 규정하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다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장이 있고 밑에 중간 관리자가 있고 밑에 일선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활동가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 배치돼서 역할들을 수행하는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사, 그 조직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다시 단련시켜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지시라는 것들, 그러니까 관리 최고 책임자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운영 형태에 대한 부분을 지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은 업무의 다양한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역할을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그러니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는 업무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재택근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되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재택근무 하다가 출근하라고 하니까 그만두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재택근무가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성과가 떨어지느냐 이런 것도 아닌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재택근무라는 것들이 쉽지 않은 왜 클라이언트가 대면이 필요한 복지라는 거.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도 뭐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문을 닫고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 비대면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오프라인 형태로 직접 대면을 하면서 유지를 했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주사를 거의 다 맞았어요. 백신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의 지원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제일 중요하죠. 재정.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재정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한 80%는 정부 지원을 좀 잘하는 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있겠지만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이 그러니까 보조금,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감시, 감독을 받고 보고에 대한 부분들도까지도 이어지는 정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평가는 설정된 조직, 그러니까 그 조직이 어떠한 목표와 그 결과가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책 28페이지, 29페이지에 연습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위에 보면 기출 이렇게 해서 이 사회복지 1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외국의 사회복지 행정, 첫 번째는 영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표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보시면 14세기에서 16세기는 빈민법의 시대라고 해서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에 그리고 16세기, 17세기 이제 들어서면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생기고 이런 과정 그리고 빈민법의 변천 1901년부터 19세기 전반전까지 정주법, 작업장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탠리 햄법, 신빈민법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는 사회개혁의 시대라고 해서 노동운동의 성격이 또 나타났고, 자선조직협회, 영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자선조직협회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조사 사업, 그 사회보험법의 제정, 이어서 복지국가의 성립이라고 하는 20세기 초, 20세기 후반에 대한 베버리지 보고서, 이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부분에서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 신자유주의, 뭐 제3의 길, 뭐 제3의 물결,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그 세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민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조금 더 안에 들어보면 이전에 엘리자베스 비민법 성립 이전의 비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조금 초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1601년 이전까지 빈민법으로는 노동자 규제법, 거린 불황자 처벌법, 건강한 불황자 거린 처벌법, 불황자 처벌 및 빈민의 무능력자 구제법, 이런 거, 빈민 감독관 제도, 교정원, 구빈원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노동자 규제법은 뭐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상당 부분 감소하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이 급하게 상승되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1351년에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걸식과 불황의 금지, 임금 억제를 위한 임금 상한선 규정, 그리고 지주 상호 간의 농민 쟁탈 억제 등이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어떻게, 지금 현재 복지는 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소비자, 뭐 이렇게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이런 부분이 강했다면,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것은 규제, 제재, 그리고 귀족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폭동으로서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라고 보시면, 여기 보면 임금 상한선 뭐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거린 불황자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린 뭐 시장이나 치안판서로 하여금 교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노인과 무능력한 거린 불황자를 조사 등록시켜 제한된 구역 내에서 그거를 허용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니까 좀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뭐 1531년 헨리 8세에 의해 제정됐던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동력이 있는 거린 불황자에게 태형을 가하고 구글지가 고향이 아니면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던 곳을 추방시켜버린, 이런 것들이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빈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영국 최초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불황자 거린처벌법, 이런 것도 있는데, 헨리 8세는 빈민의 주 구호기관이었던 교회를 몰수하면서 노동력 능력이 있으나 나태한 불황인 거린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고요. 뭐 앞에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보완되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불황자 처벌 및 빈민 무능력자 구제법, 이런 것들인데요. 불황자 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뭐 구제법은 헨리 8세의 사망 이후 의회가 불황자를 처벌하고 그들을 농노로 만들기 위해 1547년에 제정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면 노동력자가 3일 이상 계속 노동을 거부하면 가슴에 V자 낙인을 찍어 2년간 노예를 삼을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도망치게 되면 이마에 S자 낙인을 찍어 평생 노예를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게 복지법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기타 빈민 관련 제도로는 1570년 엘리자베스 1세는 빈민구호 제정에 어려워지자 빈민구호를 위해 일반세를 부과하였고, 이 법령에 의해서 빈민감독관 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확인하고 1576년에 교정원을 설립하여 일할 수 있는 빈민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였고, 1579년에 노인, 맹인, 전림발이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을 설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의 이제 있어서 대표적인 법이라고 하는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1601년에 고대에서 중세까지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빈민에 대한 구제는 가족, 친지, 기업 공동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 역할을
강조했다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중세에 이르러서는 봉건 영주와 교회의 교구 및 수도원이 고빈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절대 왕정이 성립되면서 고빈제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인구의 증가에 따른 양류, 양모의 수요 및 공급을 위한 대규모 인클로즈 운동, 신세계 기금속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원제의 폐지와 수도원 해산으로 인한 대량 빈민 발생들로 해서 중시사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경제 관련 입법이든 노동법이든 각종 행정체제의 개편, 식료품 관리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완전히 종합적 고민 대책으로서 엘리자베스 고민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뭐 구체로 한번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그리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 아동 및 빈곤 아동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빈민층에 대한 지원이 주목적이라기보다는 빈민을 사회에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보고 이거를 어떻게 통제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대적인 빈민 정책의 호시로 빈민 구제를 위한 재원을 조세로 충당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빈민 감독관이 고빈 업무와 고빈세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점, 이를 동일된 추진을 위한 고빈 행정 기구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공공부서로서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책에 이제 뭐 37페이지 보면 인클로즈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빈민법,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강력한 절대 왕권에 의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빈민 통제의 목적을 초점을 맞췄지만 점점 16세기 이후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1662년에 정주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절대 왕정의 종교와 청교도 혁명에서 왕단파를 물리친 크롬웰에 의해서 부르주아 정권이 수립되면서 중앙 집권적인 국민제도는 지방의 각 교구로 위임되는 역할들 상황이 벌어지고 이 당시에서 진행된 산업화를 위해서 대규모 농촌 빈민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되면서 이러한 빈민들을 보다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는 폐해가 그러니까 부자 마을에 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에 고빈을 담당하는 교구들은 고빈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빈민의 유입을 뭐 거부한다든지, 농장을 가진 지주들은 자신들의 농민들이 다른 지역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주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정주법은 빈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간할 교구에 새로운 빈민이 유입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래의 거지로 강제 소환시키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거 뭐 이렇게 갔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노비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 뭐 잡으러 가는 드라마도 했죠. 추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단 법적인 정주는 출생, 결혼, 도제, 상속에 따라 결정되었고 새 교구로 이주하더라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면 40일 이내에 떠나야 합니다. 다만 토지가 없더라도 1년에 금화 10파운드를 뭐 세금으로 낼 수 있다면 이주가 가능한 조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급장법 및 작업장 테스트법이란 게 1722년에 만들어집니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들을 산업에 투입하여 길거리에 거리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 그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빈 재정을 축소. 그러니까 정부의 돈이 나가는 것들을 막혀. 이거는 뭐 지금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산의 절감을 해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진다든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 재원을 최대한 좀 줄여보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장법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작업장 테스트법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화되는.
그래서 구제를 원하는 빈민은 반드시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되고 이를 거부하면 구제 자격을 박탈하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조건부 수급 이렇게 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이탈한 빈민들을 전가하게 되었고 노동력을 부족해지면 노동력이 없는 빈민들까지도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배우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배우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뭐 토마스의 길버트법이라고 해서 앞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중에 자원에 있던 길버트가 이러한 빈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된 빈민법을 제안한 게 길버트법이라는 거죠. 1782년에 만들어졌는데 18세기 후반 영국은 본격적인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장제 임금 노동자들이 대거 빈민층으로 유입되는 많은 빈민계층들이 생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임금이 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되면서 그러니까 더 악순환의 고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 길버트하고 스핀 햄랜드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빈민들의 작업 환경의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길버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많은 반대 세력이 긴 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충돌하고 논의하고 이런 부분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최근에도 많이 이제 뭐 다수 의원이 있는 정당이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이 많이 그러니까 제자리를 못 찾고 다시 없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현재 사회도 있죠. 빈민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 주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들이 할지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처벌 대신 뭐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보호문을 이용해 원의 구호 이런 것들 도는 노동으로 임금 소득이 있으나 그 금액만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소득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러니까 크게 뭐 획기적인 제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만드는 제도가 뭐 새롭게 뭐 대체된다. 뭐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앞에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핀 햄랜드법은 1795년에 산업화, 인구 증가, 영국이 이런 부분을 거치고 있죠. 인구 이동,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흉작, 실업자 등을 인해서 임금 노동자 식량 부족 등의 문제들이 겪게 되었고 영국의 빈민 문제는 더욱 심각한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스핀 햄랜드법은 기버트로부터 발전된 거로 빈민세를 재원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표준 임금만큼 부족한 만큼을 보조해주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좀 유사한 법률도 있는데요. 생활임금이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이 얼마인지 아시죠? 최저임금보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아갈 수 있는 최저임금이든 경남에는 아직까지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수도권 경기도 이쪽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거에 대한 보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와 가족수의 연동식 수당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원의 구호를 확대시켰다. 이 법은 최초로 생계비와 가족수를 고려하여 생계 수준 이하인 빈민에게 진정한 관심을 제공하면서 오늘의 가족수내나 최저생활 보장을 이루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최저생활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그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신빈민법입니다.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구빈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비효율성을 조장하고 빈민들의 구빈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비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자유주의 사상들이 뭐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복지가 후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신빈민법은 1832년에 발족한 왕립빈민법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제정된 법으로 이는 빈민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서 해결을 하고 뭐 프랑스 혁명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여 뭐 이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이제 시민법은 고빈시대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빈민의 주요 원칙을 보면 균일 처우의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제 균일 처우는 고빈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기관을 옮겨 중앙집권화시킴으로써 빈민의 유형과 거주지의 상관없이 균일한 행정수비를 받도록 고빈 행정의 통일을 지향하는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생활 수준의 최하 근로자 수준보다는 높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보다 기초소득자가 뭐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노약자, 질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 구호를 허용하고 노동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외 구호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작업장에서 일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